갈게요. 자, 99페이지의 내용을 일단 펴놓으시고 제목부터 봐봐요. 어림셈법이잖아요. 여러분이 느낌상 요 제목 보시면서 정교할 것 같아요? 대충 구할 것 같아요? 어림잡아 대충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구하는 방법, 다른 말로 경험셈법이라고도 해요. 경험셈법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승수법, 또 하나는 수익률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승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승수가 뭔지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2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얼마게요? 20. 왜 그런 거 하니? 10에 2를 승하면 20이 돼요. 저 승하는 수, 승한다는 말은 곱한다는 뜻이에요. 이 곱해지는 수, 이걸 뭐라고 한다? 승수라고 그래요. 승수. 의미는 뭔데? 20은 10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몇 배인가? 이 의미가 바로 승수예요. 몇 배인가가. 근데요, 저 몇 배인가가 승수인데 그 승수가 투자론에 사용될 때는 몇 배인가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해 볼게요. 10이 소득액이고 그 다음에 2가 승수, 그러면 20은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게 승수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자론의 승수가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보세요. 소득액 2천만 원, 그리고 투자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들어가는 숫자는 5. 요게 1년 동안 2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1년간, 매년이 아니에요. 1년 한 번만 따지는 거예요. 한 해 것만 따져. 매년 따지지 않고 한 해 것만 딱 따지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씩 매년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복잡하게 따질 게 아니라 한 해 것만 딱 따져서 2천만 원이에요. 근데 1억 원 투자해서 매년 2천만 원씩 수익이 생긴다고 우리는 가정하잔 말이에요. 한 해 것만 따져서 다음 연도도 그 다음 연도도 2천만 원씩 나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거 다 투자한 돈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는 뜻일까요? 5년. 그게 투자론에서 승수의 의미예요. 원래 승수의 의미는 몇 배인가인데 그게 투자론에 사용될 때는 이게 투자액이고 이게 소득액이고 이게 뭐다?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아, 그러니까 승수는 뭐다? 회수기간을 의미해요. 회수기간에 두 글자를 붙이기도 해요. 자본회수기간. 회수기간과 자본회수기간은 같은 말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최초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질문합시다. 회수기간 또는 자본회수기간,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수록 좋을까? 짧을수록 좋을까?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자본회수기간은 최초 투자한 돈, 투자에 소요된 자금 1억 원을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2천만 원으로부터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2천만 원씩 5년 걸리겠죠? 그래서 회수기간은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앞으로 승수가 투자론에 사용될 때는 뭐로 이해하시라? 네, 회수기간 또는 자본회수기간. 앞으로 자본회수기간 또는 회수기간 나오면 그게 승수야.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승수를 쓰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승수는 표시할 때 저렇게 소득액분의 투자액으로 표시해요. 여러분, 분수로 나타낼 때 제가 아까 되게 분수는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간다 그랬죠? 분자가 중요하거든요. 10중 8구가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가. 그럼 10중 8구는 그런데 10중 1, 2는 분모값을 따라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승수가 그래요. 그래서 분수는 대개 분자의 명칭을 따르지만 승수만큼은 분모 명칭을 따라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제가 했던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총 자본 수익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투자액, 무슨 투자액이 와야 돼요? 그죠? 투자액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총 투자액, 지분 투자액. 보통 무슨 투자액? 이게 총인데 이게 지분이 와야 된다고. 이게 총인데 총 투자액.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읽어봐요. 자, 분자값의 이름을 따서 읽어요. 총자본 수익률. 이게 수익률이잖아.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분자값의 이름을 따서 보통 해요. 총자본 수익률 그래요. 근데요, 승수만큼은 분모값의 이름을 따라가.
그러니까 분모값의 이름을 따라간단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래요. 소득이 수익이죠. 이게 수익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소득과 짝이 뭐냐고. 이게 산출이잖아. 이게 산출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입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총소득의 짝. 총투자액이죠. 자, 우리 짝을 맞춰보죠. 총, 순, 전, 후 이렇게 있는데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고 총투자액이고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지분 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수익이라 그랬죠. 뒷짝만 잘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무슨 투자액이 와야 된다고? 총투자액. 자, 짝 맞췄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분모값의 이름 말하세요. 총소득, 그 다음에 승수라 붙이면 돼. 따라서 총소득 승수야. 승수는 분모값의 이름을 따라가. 아셨죠? 다시 한번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세전현금 흐름을 썼어요. 그러면 총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그럼 무슨 투자액이 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와야 되고 얘를 불러봐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라고 부르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 봐요. 제가 분수에 이렇게 분모에 A가 왔대. 그럼 여기는 총 아니면 지분 투자액이 오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승수일까? A 승수 그러라니까요. 분모 이름 갖다 붙여서 승수라고 하면 돼. 됐나요? 승수 붙이는 법이에요. 그럼 이제 수익률법으로 갈 거예요. 수익률법으로 가요. 여러분 수익률법은 이렇게요. 아까 똑같은 식을 다시 한번 제가 써보기로 하죠. 이 숫자가 몇이었죠? 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승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치 바꿀게요 이제. 자, 이렇게 위치 바꿔놨어요. 이렇게 위치 바꿔놨어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5분의 1이 들어가야지. 5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5분의 1은 퍼센트로 바꿔봐요. 20%죠? 5분의 1이니까 20%예요. 곱하기 100 하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 수익률이라 그래요. 수익률이라 그래요. 의미가 뭔데? 1억 원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수익률이에요. 1억 원의 수익률 0.2 곱해주면 2천만 원 맞잖아요. 이거 수익이지. 그러면 예분의 예, 투자액분의 수익, 그게 수익률이죠. 그래서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예요.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예요. 그럼 질문합시다. 아까 승수가 투자론에 사용될 때는 뭐라고 그랬죠? 4글자 또는 6글자. 자본 회수기간 또는 그냥 회수기간 그런다 했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승수는 회수기간이다 또는 자본 회수기간이다. 그래서 클수록 유리, 작을수록 유리. 그럼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 작을수록 유리. 클수록 유리 역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액 수익률 하면 수익. 그러면 수익률은 뭐분의 뭐? 투자액분의 수익. 따라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고 클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투자액분의 수익 혹은 소득. 이게 수익률이다. 그럼 만약에 1억 투자했고 수익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곱하기 100 해주면 20%가 수익률이다. 됐죠?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해요.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지금 할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지 마요. 보여드린다고 앞으로 가는 길. 이제 이론 강의 때 할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승수는 4개의 승수를 배울 거예요. 제가 아까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앞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도 썼죠. 여기다가 총순전후 이렇게 소득. 그러면 여기 분자에 올라갈 게 무슨 투자액이에요? 여기 총투자액. 그러면 이거 뭐라고 붙일 거예요? 총소득 승수. 여기는 짝 뭐가 올라가요? 총투자액.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공식 외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보편의 원리를 이해하고 개개의 특수에 어떻게 적용되는 걸 연습하시면 저절로 외우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외우라고 해봤더니 못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공식이 너무나 많아서 헷갈려요. 그런다고.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원리 이해하지 않고 기초과정에 쓰시는 분들의 설명 안 듣고 나중에 3월 달에 봐보세요. 누가 더 잘하는지. 잘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해요. 열심히 제 말 안 듣고 베끼시는 분보다. 이 자리에 총투자액이 올라가요. 그리고 읽어요. 순영업소득 승수 이렇게. 너무 기네요? 줄여서 순소득 승수라 그래요. 순영업소득 승수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올라갈 거? 지분 투자액. 말해봐요. 세전연금 흐름 승수. 너무 길죠? 세전승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 뭐가 올라갈까? 지분 투자액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세후연금 흐름 승수라고 말해요. 이게 승수예요. 자, 승수. 투자론에서 승수는 어떤 의미? 예, 자본 회수 기간 또는 회수 기간. 그 중에 대표 승수가 얘야. 그래서 얘를 회수 기간, 다 회수 기간이지만 특히 얘를 회수 기간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그다음 수익률은 승수 역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놈의 역수는 여기 없어. 수익률법에 얘 역수 없어요. 이것의 역수. 수익률은 뒤집어요. 수익률은 분자의 수익이 나와야 돼. 그런데 수익은 얘네들이 수익이라고. 얘네들이 수익. 얘네들이 분자에 올라가고 분모는 투자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로 뒤집으면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지. 얘를 부르는 말이,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초과정에서 지금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를 부르는 말이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 이렇게 불러요. 이 종합이 총이에요. 종합이 뭐다? 총이다. 그리고 앞으로 환원율자 나오는 게 다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뒤집을까요? 그럼 여기 세전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얘는 수익률인데 세전 수익률일까? 세후 수익률일까? 세전 수익률이지. 얘 세전 수익률이에요? 그럼 저거 뒤집으면 세후 수익률이 나와야겠지. 근데 세전 수익률이란 말보다 진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투자자 몫으로 가는 거. 지분 배당률이라 불러. 이게 세전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요건 세후 수익률이에요. 여기가 세전 수익률, 이게 세후 수익률.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에서 생소한 용어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 요 용어와 요 용어는 생소하죠. 자, 한번 들어봤죠? 그걸로 족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복습을 하시면서 이 개념까지 명확하게 안다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들어보는 걸로 족하고요. 이렇게 승수를 표시하고 승수는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가며 투자액이 분자에 간다. 그러니까 짝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일 먼저 총순전후를 기억하시라. 그리고 그 위에 분자에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만 원리하시라. 그런 것이었고요. 수익률의 경우는 분자에 수익이 들어간다. 그리고 분모에 투자액이 들어간다. 얘와 역수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명칭까지 한 번씩 들어봤다는데 족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승수가 수익률은 역수예요. 승수는 회수기간 혹은 자본 회수기간 작을수록 유리,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 됐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다음 비율 분석법입니다. 질문합시다. 제가 비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수야. 그리고 비율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운다 그랬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워요. 분수 자체는 다른 애들은 3학년 보통 4학년 때부터 공부해. 4학년 5학년 때부터 분수 공부하고 분모가 다른 거, 이 분수에서 분모가 다른 거 더하기, 소위 통분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비율 이 개념은 6학년 때 배운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우리는 비율 이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뭐야? 분수야. 근데 이걸 어려워하셔 어른들이. 그래서 차근차근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진짜 반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비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대부 비율이란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대부 비율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 비율이 우리 여러분 LTV, DTI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LTV가 이거예요. LTV, DTI 이런다고.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일을 하시거나 부동산 쪽에 일을 하시다 보면 LTV, DTI 이런 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 LTV 어떻게 물어보는데 근데 LTV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그러시면 좀 그렇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LTV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과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융자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대부 비율은 뭔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요, 여기가 부동산 가치고 여기가 융자액이라고요. 그래서 비율이니까 융자 비율이에요. 융자 비율, 융자액의 비율, 대부액의 비율. 뭐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이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액의 비율 또는 융자액의 비율. 그래서 여러분 융자 비율이에요, 저게. 뭐를 담보로? 부동산 담보로. 자, 그럼 여러분 1억짜리 부동산이래. 그런데 융자액이 얼마냐? 융자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융자 비율은 50%예요. 50%예요. 여러분은 대부 비율, 저 융자 비율과 함께 같이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에요. 이거 내 돈, 이거 빌린 돈. 따라서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그럼 질문이요. 자기 자본 두 글자. 자기 자본 두 글자. 네, 지분이라고도 부르고 자본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자본이에요. 내 돈을 가리키는 말. 타인 자본 두 글자. 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그럼 내 돈이 얼마예요, 여기서? 5천. 빌린 돈 얼마예요? 5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거 계산하면 숫자 얼마예요? 1 곱하기 100 하면 100%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번엔 다시 한번 합시다. 부동산 가치가 1억인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6천만 원 빌려줬다고 쳐요. 그럼 대부 비율은 60%, LTV 60%예요, 이게. 그럼 이제 반대로 할게요. 1억짜리 부동산에 LTV 60%를 적용해봐요. 그럼 얼마까지 대출될 수 있어요? 6천만 원. 그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1억짜리 부동산에 LTV 50%를 적용해봐요. 얼마까지 대출될 수 있어요? 5천만 원. 그러니까 LTV를 50%를 적용하는 것과 60%를 적용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 60%. 이렇게 되는 걸 LTV 규제 완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LTV 규제 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LTV 규제를 강화한다. 그 말은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대출이 줄어든다. LTV 규제를 완화한다. 그 말은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럼 대출이 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부채 비율 계산할게요. 내 돈 얼마? 4천. 빌린 돈 얼마? 6천. 그럼 얼마 분의 얼마? 4천 분의 6천. 자, 숫자. 자, 여기 숫자 계산하라고. 아니, 숫자 계산해 보세요. 자, 2분의 3이야. 그럼 얼마? 1.5 곱하기 100 하면 150%.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암산 안 시킬 거라고. 여러분은 안 믿어요. 계산기를 갖고 오라고 나중에 1월 달부터 할 거라고 제가요. 올해부터는 1월 달부터 계산기 갖고 오라고 한다고. 그럼 그때부터 계산기를 조금씩 연습시켜 드릴 거라고요. 계산기 누르는 거, 설정하는 거, 어떤 계산기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얘기도 해드리고 그대로 계속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진짜 잘해요. 옛날에는 의도적으로 계산기도 왼손으로 눌러보라고 좀 그랬거든요. 왼손으로 누르라는 이유는 단지 간단해요. 되게 있어 보인다. 왼손으로 하면 이렇게 또록착 있어 보여요. 그리고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답하면 빠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누르는 분도 있죠. 네, 그렇게 누르시지만 나중에는 빨리 누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은 150%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 비율이 조금 늘었죠. 근데 부채 비율은 아주 많이 느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대부 비율이 약간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아주 많이 증가할 수 있다. OX. 오!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TV 규제를 완화하면 이 말이잖아. 대출이 늘어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OX. 오! 그런 걸 찾아내려면 지금부터 배경 지식 이런 걸 알아야 LTV 규제를 완화한단 말이 뭔 말인지 안다고. 자, LTV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이 줄어. 대출이 주니까 부동산의 구매력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서 네? 부동산 수요가 준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 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문장을 풀어갈 거라고. LTV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구매력이 늘고, 그래서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LTV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또 하나의 비율을 볼 거예요. 자, 방금 대부 비율의 경우는 약간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아주 많이 증가하는 경우를 봤고, 또 하나의 중요한 비율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을 뭐라고 말하는지 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뭐예요? DCR. DCR을 먼저 알아두세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제 부채 감당률인데 얘는 뭐가 뭐를 감당하냐는 얘기냐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고 순영업소득은 1,200원이라 해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 1,200원으로 부채를 감당하고 돈이 얼마 남아? 200원 남아. 이건 부채 감당하고 돈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숫자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지금 숫자가 몇이에요? 1.2. 그럼 1보다 크면 돈 갚고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 돈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1보다 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잔여액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고, 이러면 자, 얘가 1,000원이고 얘가 800원이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 없어요? 200원 모자라서 다른 재원으로부터 충당해야 된다. 모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즉 0.8처럼 1보다 작으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말 풀어낼게요. 이렇게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문장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말을 바꾸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문장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게 의미를 모르는 분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둘지 마시라는 거고, 기초 개념들을 잘 보란 뜻이고, 분수는 1과 비교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크기를 말할 때는,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말할 때는 어느 게 크냐? 분자가 크다, 1보다 크고, 분모가 크다, 1보다 작고, 이런 것부터 배우시라는 거예요. 다 까먹은 거. 절대로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렇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우리 시작하자고요.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절대 서둘지 마시고 앞서가지 마시고, 절대 기출문제 풀지 마시고. 기초과정에서 무슨 기출문제 푸냐고. 왜 서두냐고. 나는 작년에 공부해서 그래요. 경험해보고도 왜 그러냐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반복을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냐고.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는 듣는 거예요. 많이 들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용어 생소하죠? 들으면 익숙해져요.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마인드 합시다. 싹 다 까먹었을 테니까 리마인드. 첫 번째, 투자는 3단계,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건 맞죠? 그런데 투기는 이 중에서 운영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을 말해요. 됐죠? 두 번째,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이 올라가거나 감소해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거나 감소해요. 일말로 바꿔봤어요? 그럼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타인 자본이 많은 거지. 떨어진다는 말은 타인 자본이 적어지는 거지. 이 부채 비율의 증감이 타인 자본을 얼마만큼 사용하냐가 자기 자본 수익률, 말하자면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불러요. 여러분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지렛대 효과예요. 세 번째,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들을 평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균하는 건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도 기대 수익률도 호황일 때, 불황일 때 가중치를 곱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주로 가중 평균이라고요. 가중 평균이라고요. 네 번째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해요. 예상대로 안 됐다. 나중 결과를 보니 예상과 달라졌다. 그거를 위험이라고 말해요.
다섯 번째,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분산이나 표준편차,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가 기대수익률. 여섯 번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다섯 가지로 사, 금, 법, 인, 유, 사. 사업상의 위험, 금, 금융적 위험, 법, 법적 위험, 인, 인플레이션 위험, 유, 유동성 위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언제나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결정하기에 보장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최소한, 최대한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8.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밖에 없어요. 위험을 감수할 때 거기에 위험할증률이 더해지면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위험이 전혀 없을 경우는 무위험률밖에 없다. 9. 위험이 큰 투자 대상일수록 투자자들은 높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므로 요구 수익률이 커지게 된다.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에 10. 위험이 커지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하락하므로 위험과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반비례입니다.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관계. 두 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지금 한번 짚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드린다고 계속. 11.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입니다. 핵심 키워드 분산 투자, 위험을 분산, 안정된 수익. 12.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구성 비율로 산술평균,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13. 포트폴리오 위험 중 체계적 위험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14. 포트폴리오 위험 중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개별 자산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시고. 15.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구성 자산 수가 많아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도 감소됩니다. 상관계수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일단 요 이야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및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부분에서는 화폐의 평가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이로 인한 현금 흐름은 미래에 발생하므로 서로 다른 시점의 현금 흐름을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복리계산입니다. 단위 아니에요. 복리계산입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기출지문이에요 지금. 3. 현금 흐름의 측정에서 예상 수익의 측정은 내용연수 전기간, 여러분 그 건물의 내용연수 전기간이 50년이야. 50년 동안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 거인 기간 동안 측정하는 거예요. 내 거인 기간은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 그걸 예상 보유 기간이에요. 예상 보유 기간 동안만 측정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닐 땐 측정할 필요 없어요. 4. 현금 흐름의 측정은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과 지분 복구의 계산으로 구분되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업 현금 흐름 계산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 순, 전, 후 빠져나가는 건 공, 영, 부, 소, 이게 중요해. 지분 복구액은 매, 순, 전, 후 빠져나가는 건 매, 미, 자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쓰신 다음에 글자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5. 영업 현금 흐름 계산이란 투자 대상 부동산의 운영 혹은 영업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예상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죠. 6. 가능총소득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우리 아까 예를 들기를 100만 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임대 단위수 25 곱해서 2,500만 원, 즉 투자한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을 말합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는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으로 공실이나 임대료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의미하며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고 말합니다.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실제적 총소득, 우리가 이게 보통 총영업소득, 그냥 영업소득이라고 말하면 다 얘를 말합니다. 9. 영업경비는 투자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를 들어 수리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재산세도 영업경비에 들어갑니다. 보험료, 광고비 그런 거를 포함해서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것들을 일부러 나열해 드린 거예요. 10.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걸 말하며 순운영소득이라고 합니다. 순영업소득을 순운영소득이라고도 해요. 11. 부채서비스액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합한 것을 의미하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부채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2. 지분복귀액이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투자 부동산을 운영한 후 처분 시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입니다. 되팔아서 돌아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13. 투자에서 승수는 회수기간 또는 자본 회수기간을 의미하므로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14.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융자를 많이 해줬으니까 채무 불이행할 때 원금 빌려준 거를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고 곤란해지게 되는데 높은 대부 비율은 여기서 대출자가 누구냐면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만 대출기관이야. 돈을 빌린 쪽이 아니야. 돈을 빌려준 대출기관입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큰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대출자가 누군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금융에서 대출자는 대출기관을 말한다. 그럼 돈을 빌린 쪽은 차입자라 그래. 그 다음 15.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의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 얘는 부채 서비스액분에 그래서 순영업소득인데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도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이 1000이고 순영업소득이 1200이면 1.2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래버리면 여기가 800이면 0.8배 이래버리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이러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지. 됐나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부채 감당률의 의미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용어들이 시작할 때 보면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16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아까 제가 1보다 크다 이 말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돈 남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러면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 감당률까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 뒷부분과 금융으로 들어갈 건데요. 다음 시간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기는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 격언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반복 학습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